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4대 문명국 중 하나인 황허 문명의 주역 상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세워져 기원전 1046년 주나라에 멸망하기까지 400년 넘게 왕조를 이어나갔습니다. 상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은 탕왕입니다. 상나라는 탕왕으로부터 주왕까지 30명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나라가 존재했을 때부터 황허 주변에서는 많은 성읍 국가들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나라였습니다. 각 부족들은 일정한 땅을 중심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토성을 쌓아 그 안에서 수만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이런 국가들을 성읍국가라고 합니다. 탕왕이 상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 규모는 지름이 45km에 불과한 소국이었다고 하지요. 지금의 커다란 중국 땅 위의 한 점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읍 국가들은 전쟁 혹은 연합을 통해 자꾸자꾸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인구도 많아지고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어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지배층,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피지배층이 되었으며 전쟁을 통해 얻은 포로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급이 생겨나면서 신분제도가 자리하게 됩니다. 상나라를 세운 민족을 상족이라고 하며 처음 중심지로 삼은 곳은 상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호를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은어로 중심지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은나라로 불리게 되지요. 상나라와 은나라는 하나의 나라이니 저는 앞으로 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하나의 문명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도시유적이 있어야 하고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상나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였지요. 사실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상나라는 그 유적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공의 나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설 속에만 있던 나라였지요. 그런데 1911년 금성문 연구의 대가인 나진욱이 중국 허난성의 안양현 소둔촌에서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인 은허 유적지를 발굴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중엽에는 허난성 정주시에서 상나라의 초기 수도인 상성 유적이 발굴되면서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세워진 문명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상은 어떤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네, 갑골 문자입니다.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이지요. 상나라의 유적지인 은허에서 주로 발굴되고 있는 이 문자는 거북이 등껍질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 간뼈 골자를 써서 갑골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재상들이 용골이란 이름으로 몰래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진욱 등 많은 연구가들이 발굴 조사를 한 결과 하나의 상형 문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뼈에 흠집을 내거나 글씨를 써서 불에 달구면 뼈는 흠이 난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뼈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갑골점을 쳤다고 합니다. 상나라의 왕들은 이것을 이용해 백성들에게 신의 뜻을 알렸고 자신에게 복종케 한 것입니다. 우선 해독이 된 갑골 문자의 기록에 의하면 상나라 때부터 이미 정전제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전제란 토지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구등분하여 가운데 땅은 공전, 둘레의 8등분이 된 땅은 개인이 경작하는 사전으로 하여 공전에서 생산된 작물을 세금으로 바치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금은 소득의 9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토지제는 상나라와 그 다음의 주나라에서 실시했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주장했던 여전제라는 토지개혁은 정전제를 바탕으로 집단농장을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인 은허에서 발굴한 분묘를 보면 매우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부장품들이 다수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묘가 아니라 지하궁전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네요. 그리고 은허는 규모가 큰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벽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성벽은 흙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고 표면은 이어 엮은 나무로 견고히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판축이라는 공법으로서 현재의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양쪽에 대놓은 판 사이에 흙을 집어넣고 이어 엮은 나무로 더욱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마 귀족들의 가옥도 이런 판축 공법을 이용해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집은 구덩이를 파서 반지하식으로 사는 구덩식 옴집이었지요. 상나라 사람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족이나 귀족들은 죽은 후에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부리고 싶었지요. 그래서 생겨난 장례가 바로 순장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노예들은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어야 하니 아무리 고약한 주인이라도 오래 살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순장할 때 노예들을 죽여서 묻느냐, 산채로 묻느냐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죽여서 묻습니다. 만약 살려서 고분 안에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관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겠죠? 너만 죽지 왜 우리까지 죽어야 해? 이런 분노로 시체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함께 매장된 무기를 이용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죽어야 주인을 따라 저승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니 죽여서 묻는 것은 상식이겠지요. 실제로 상나라 왕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노예들은 왕의 관 사방으로 가지런히 누워있는 것으로 보아 생내장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도 순장이란 풍습이 있었는데 은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독자적인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지배층은 한없이 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난성 밑에 있는 후베이성에서 상나라 제후국의 성으로 보이는 반용성 유적지가 발굴되었는데요. 이 반용성은 기원전 15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은어로 수도를 옮기기 전입니다. 이로 보아 상나라의 영역이 꽤 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용성에서 발굴이 된 동월은 상나라 최대 크기의 청동 도끼인데 이로써 청동을 다루는 주조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어에서 발굴된 삼오무정이란 솥과 신감대묘에서 발굴된 와호이비 편족정이라는 솥은구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삼오무정은 875kg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로 보아 상나라 곳곳에 구리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지요. 상나라의 경제적 기반은 농업이었습니다. 정착 문화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업은 경제적 기반이 된 산업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땅에 거름을 주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동물나 사람의 변을 거름으로 주었는데 이것을 시비법이라고 합니다. 이 시비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세식 화장실이 나타나기 전까지도 이용했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역법이 발달했습니다. 역법이란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고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럼 상나라에서 생산했던 곡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신석기 시대부터 먹어왔던 수수가 있고 조, 밀, 쌀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재배된 것은 수수와 쌀이라네요. 상나라 때는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천을 짜는 기술인 방직술이 발달했지요. 상나라에서 발굴된 갑골 문자를 보면 비단, 옷, 배라는 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정말 비단의 나라답네요. 그러나 뜰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는 법. 상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입니다. 하나라의 걸왕과 함께 폭군으로 유명하지요. 주왕은 두뇌와 말솜씨가 뛰어났으며 사물의 진상을 꿰뚫어보는 눈이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또한 재능과 체력이 뛰어나 맹수를 맨 주먹으로 때려 잡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그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독선적이며 독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술과 여자를 좋아하여 결국엔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주왕과 달기의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주왕은 유소씨를 토벌하고 진상품으로 달기라는 여인을 받았습니다. 주왕은 달기에게 푹 빠져 달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실천에 옮깁니다. 어느 날 달기가 궁중의 우아한 음악보다는 관능적이고 화려한 음악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음란한 음악을 만들게 하여 밤낮으로 연주하게 하고 술로 나날을 보냅니다.
달기가 화려한 궁정에서 살고 싶다고 하자 주왕은 큰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에게 세금을 함부로 걷게 되지요. 하나라 거왕의 첩이었던 마리처럼 주지육림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주왕으로부터 이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명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잔인한 형벌을 만들지요. 이른바 포락지형이 그것입니다. 포락이란 굽고 지진다는 뜻입니다. 구리 기둥에 기름을 바른 후 그 아래 숯불을 피워놓고 죄인들을 구리 기둥 위로 걸어가게 하는 형벌이었죠. 바른 말을 하는 수많은 충신들이 포락의 형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상의 제후이자 왕의 정치를 보필하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삼공이라 불렸지요. 바로 서백창, 구후, 악후 세 사람이었습니다. 구후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있어 주왕의 부인이 되었는데 주왕의 말을 듣지 않아 죽음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비인 구후도 딸을 잘못 교육했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여 그 시체는 젖으로 담가졌다고 합니다. 악후도 왕에게 바른 정치를 할 것을 가나다가 죽음을 당하여 그의 시체는 포로 만들어졌다지요. 서백창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탄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땅을 바치겠다고 하여 겨우 풀려나지요. 이제 충신들은 하나 둘 상나라를 떠났습니다. 서백창은 은나라의 제후국인 주나라의 제후였습니다. 이가 바로 주나라의 시조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지요. 문왕은 노인을 공경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를 하여 존경을 받았습니다. 문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무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무왕은 다른 제후국들과 합세하여 은나라를 치기로 합니다. 무왕이 제후들과 함께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왕은 70만의 군사를 준비했으나 패하고 결국 자살을 하고 말지요. 달기도 무왕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가 기원전 1046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왕은 천하를 통일한 주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오늘은 은이라고도 불리는 상나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나라 마지막 주왕의 이야기가 하나라 말기의 거왕의 이야기와 마치 복사를 해놓은 것처럼 똑같지요. 그래서 하나라의 존재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